어찌 이제 오셨습니까? 참아왔던 둑이 터졌습니다. 원망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매일 밤 강물에 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초홍이 몽룡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저리 꺼지지 못해. 퍽퍽 둔탁한 타격음이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살이 터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고목을 내리치는 듯한 메마르고 딱딱한 소리였습니다. 평안감사의 연회가 열리고 있는 평양의 기생집 월향루. 담장 안쪽에서는 가야금 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며 밤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와 마당의 눈을 녹일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장 밖, 뒷문 앞은 지옥이었습니다. 거적대기 하나를 겨우 걸친 소년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인 2명이 몽둥이로 그 작은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 빌어먹을 거지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재수없게. 안 나가? 오늘 제삿날 되고 싶어? 소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를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흙탕물에 젓고 개가 밟고 지나간 그 더러운 밥알을 주워 입에 쑤셔 넣기 바빴습니다. 맞는 것보다 배고픈 게 더 무서운 탓이었습니다. 살점은 골마 터져 진물이 흘렀고 발은 동상에 걸려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짐승의 털 같았고 몸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누가 봐도 곧 죽을 목숨, 아니 이미 죽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에이트! 더러운 놈. 하인이 소년의 머리에 침을 뱉고는 다시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 내리치면 머리통이 깨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만두시오! 날카로운 외침이 찬 공기를 갈랐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치매에 흰 저고리, 어깨에는 값비싼 털배자를 두른 기생, 초홍이었습니다. 연회의 열기를 식히러 잠시 나왔던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초홍 아기씨 아니십니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오?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아이고, 아기씨는 모르십니다. 이놈이 아주 질긴 놈입니다. 며칠째 뒷문에서 기웃거리며 손님들 비위 상하게. 초홍은 하인의 말을 자르며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비단신이 진흙탕에 더러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소년의 몰골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썩은 내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사체에 가까웠습니다. 초홍은 미간을 찌푸리며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하인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술값이나 하시고 저리 가시오. 내 눈앞에서 사람 치는 꼴 더는 못 봅니다. 아기씨가 그리 말씀하신다면야. 하인들이 엽전을 챙겨 사라지자 뒷골목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쌩쌩 부는 바람소리와 소년이 밥알을 씹는 오독오독 소리만 남았습니다. 얼어붙은 밥알은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초홍은 한숨을 내쉬며 소년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애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거라도 먹거라. 그녀는 품에서 따뜻한 시루떡 한 덩이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연회장에서 몰래 챙겨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소년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낚아채듯 떡을 받아든 소년은 씹지도 않고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짐승이 먹이를 삼키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떡을 다 삼킨 소년이 고개를 들어 초홍을 쳐다보았을 때 초홍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거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비굴함도 살려달라는 애원도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두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아니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범의 안광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오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불덩이가 그 작은 몸뚱어리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대체 뭐지? 초홍은 평양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기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내를 보았습니다.
권세 있는 대감, 돈 많은 상인, 글 읽는 선비. 하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눈빛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을 구덩이에 처박혀 있지만 결코 썩지 않은 눈빛. 이름이 무엇이냐? 초홍이 홀린 듯 물었습니다. 소녀는 대답 대신 입가에 묻은 떡고물을 핥았습니다. 그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없소. 없어? 개만도 못한 놈한테 이름 따위가 있을 리 있어. 소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맞은 곳이 아픈지 인상을 찌푸렸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초홍의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알 수 없는 전율이었습니다. 지금 저 아이를 보내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 더러운 껍데기 속에 감춰진 진짜 모습을 자신이 끄집어내야만 한다는 강렬한 직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거기 서라. 초홍이 외쳤습니다. 소년이 멈칫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소년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따라오라면 따라와. 밥도 주고 씻겨도 주마. 무슨 꿍꿍이요? 꽁꽁이는 무슨. 네 눈빛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 죽을 힘으로 밥알 씹는 그 오기가 아까워서 그런다. 초홍은 소년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지만 초홍의 심장은 묘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가장 화려한 연회장의 뒤편, 가장 비천한 곳에서 기생과 거지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언니, 미쳤어? 저런 걸 방해드리고 그래. 기방복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향긋한 분 냄새와 술 냄새가 감돌던 월향루의 시궁창 썩은 내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기생들이 코를 막고 질색하며 물러섰고 행수기생 기방의 주인 이 씩씩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초홍이 너 지금 제정신이냐? 오늘 감사는 물론이고 판서대감 아들까지 와 계신 날이야. 어디서 재수없게 거지를 끌어들여. 행수의 고함에도 초홍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손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 손목을 놓으면 이 아이가 연경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손님들 듣습니다. 뭐? 이년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제 방으로 데려갑니다. 제 손님입니다. 오늘 밤 저는 아무도 받지 않겠습니다. 초홍은 멍하니 서 있는 소년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자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욕설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비단 이불, 화려한 자개장, 은은한 촛불. 소녀는 그 낯선 풍경에 압도된 듯 문가에 붙어 서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안 될 곳에 온 짐승처럼 잔뜩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벗어라. 초홍이 대야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소년이 주춤거렸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씻어야 사람 대접을 받을 게 아니냐. 그 꼴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소년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초홍은 한숨을 쉬며 다가가 소년의 거적대기를 벗겨냈습니다. 옷이라기보다 걸레 조각에 가까운 천이 바닥에 떨어지자 앙상하게 마른 몸이 드러났습니다. 초홍은 숨을 삼켰습니다. 단순히 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등과 가슴팍에는 수많은 흉터가 지렁기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매맞은 자국, 긁힌 자국, 불에 댄 듯한 자국. 그건 소년이 살아온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아팠겠구나. 초홍의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등을 문지르자 검은 구정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수십 번을 닦아냈습니다. 대야의 물을 3번이나 갈아야 했습니다. 떼국물이 벗겨지고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감기고 빗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년이 고개를 들어 거울을 마주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있던 옥이 드러난 것일까? 떼국물에 가려져 있던 소년의 얼굴은 기가 막히게 수려했습니다. 콧날은 붓으로 그린 듯 우뚝했고 입술은 얇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마가 훤칠하고 넓어
그 안에 천하를 담고도 남을 기상이 서려 있었습니다. 초홍은 자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아니, 전율했습니다. 이건 그냥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관상에 대해 잘 모르는 그녀가 보기에도 이 아이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흘러넘쳤습니다. 용이다. 초홍의 머릿속에 그 단어 하나가 스쳤습니다. 지금은 날개가 꺾여 진흙탕을 기고 있지만 때를 만나면 승천할 용. 소년도 거울 속의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름이 정말 없느냐? 초홍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소년이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이몽룡이라 했어. 어릴 적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요. 몽룡. 꿈꾸는 용이라. 초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조차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고이 모셔둔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죽은 남동생에게 입히려고 했던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도포였습니다. 입거라. 이런 귀한 옷을 왜 나한테? 너는 거지가 아니다. 앞으로 네가 입게 될 관복에 비하면 이깟 비단 옷은 걸레 조각이나 다름없을 게다. 몽룡이 초홍을 쳐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요? 적선하는 셈치고 밥이나 주면 됐지. 왜 씻기고 옷까지 입히는 거요? 투자라고 해두자. 초홍은 몽룡의 앞에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기생의 요염한 눈빛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결연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기생일을 그만둘 것이다. 웃음을 팔고 술을 따르는 짓은 지긋지긋해. 평생 남의 비위나 맞추다 늙어 죽을 생각도 없다.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것을 걸겠다. 초홍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네 눈에 든 도끼, 그리고 네 몸에 서린 귀한 기운. 나는 그걸 믿는다. 너를 천하 제일의 사내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초홍이 몽룡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거라. 세상을 배워라. 그래서 보란 듯이 이 썩어 빠진 세상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거라. 몽룡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기대,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소? 내가 하게 만들 것이다. 그날 밤 월향루의 가장 화려한 방에서는 남녀의 정사 대신 한 여인의 인생을 건 도박과 한 소년의 다시 태어나는 다짐이 엄숙하게 오고 갔습니다. 평양성 외곽, 인적 드문 산비탈에 자리 잡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 화려한 비단과 자개장이 있던 월향루의 방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문풍지가 덜덜 떨었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밤이면 호랑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초홍은 그곳이 왕후의 침전보다 편안했습니다. 공자,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새벽 달기 울기도 전 초홍은 물동이를 이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술에 취해 비단 이불 속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하루는 누구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기생 시절 모아둔 폐물은 집을 구하고 책을 사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당장의 끼니를 때우기 위해 초홍은 삭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허드레시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운분 냄새가 나던 손에서는 쉰내가 났고 배곡 같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등이 터져 피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초홍은 웃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며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만 들으면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낭낭한 책 읽는 소리. 그것은 초홍이 들어본 그 어떤 풍류 가락보다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몽룡은 무섭게 변했습니다. 거지 시절 바바를 씹어 삼키던 그 오기로 이제는 글자를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공자, 좀 쉬어가며 하셔요. 그러다 상하십니다. 아니요. 내가 쉴 때 남들은 한 글자라도 더 볼 것이요. 내가 멈추면 부인의 고생이 하루 더 늘어나는 것 아니오. 몽룡은 초홍을 꼬박꼬박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혼례를 올린 것은 아니었으나 두 사람은 이미 부부 이상의 끈끈함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 방 안이 침침해졌습니다. 초홍은 졸린 눈을 비비며 바느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장터에 내다팔 저고리였습니다. 잠깐 조는 사이 바늘이 손가락을 깊게 찔렀습니다. 붉은 피가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초홍이 황급히 입으로 손가락을 가져가려던 찰나 턱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책을 읽던 몽룡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초홍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흙대가 끼고 여기저기 갈라지고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인 손. 기생시절 사내들이 한 번 만져보려 안달을 냈던 그 곱던 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몽룡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대체 내가 뭐라고 당신을 이리 고생시킨단 말이오. 몽룡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초홍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초홍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모조리 녹여버렸습니다. 초홍은 몽룡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공자, 내 손을 보지 마시고 저 앞을 보십시오. 내 손이 거칠어질수록 공자의 글은 깊어지고 내 얼굴에 주름이 늘어갈수록 공자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퍼질 것입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셔요. 초홍은 단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건 고생이 아닙니다. 내 생애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나는 지금 조선 최고의 정승을 빚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몽룡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초홍을 바라보던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남녀의 욕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단 둘뿐인 동지로서 나누는 맹세였습니다. 반드시 보답하리라. 내 살을 깎고 뼈를 갈아서라도 이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인으로 만들리라. 호롱불 그림자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밖에서는 거친 산바람이 불었지만 그 작은 방 안만큼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비록 꽁보리밥에 된장국뿐인 밥상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폭풍 전야의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몽룡의 학문이 깊어질수록 이별의 시간도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몽룡의 머릿속에 들어찬 지식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좁은 산속에 머물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용이 승천하려면 물을 떠나야 하는 법이니까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넘는 바람에서 풋내가 사라지고 매캐한 흙내음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한양에서 알성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장터에 다녀온 몽룡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젓가락을 들던 초홍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지난 3년 몽룡은 피를 토하듯 글을 읽었고 초홍은 뼈가 삭도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몽룡의 실력은 이미 평양 바닥의 훈장들도 혀를 내두를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좁은 산속에 가두어 둘 수 없는 인재였습니다. 다녀오셔야지요. 초홍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국을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이 까끌까끌해서 모래알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내 어찌 부인을 홀로 두고. 사내 대장부가 어찌 아녀자 걱장에 큰일을 그르치려 하십니까? 저는 걱정 마시고 채비나 하십시오. 초홍은 서둘러 밥상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싸놓은 천을 풀었습니다. 영롱한 옥비녀 하나, 기생시절 평안감사가 수청을 든 대가로 내렸던 최고급 폐물이었습니다. 쌀독이 바닥나고 땔감이 떨어져 냉방에서 잘 때도 차마 팔지 못했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걸 팔아야 노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초홍은 비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비녀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내어주면 정말로 그를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가면 언제 돌아올까? 과연 돌아오기는 할까? 불안감이 도간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초홍은 눈물을 닦고 거울 앞에 앉아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가는 사람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니까요. 다음 날 새벽 대동강 나루터. 강물 위로 희뿌연 물 한 개가 자욱했습니다. 이별하기 딱 좋은 서글픈 날씨였습니다.
몽룡의 등에는 초홍이 밤새 기워 만든 괴나리 보찜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옥비녀를 판 돈으로 마련한 엽전 꾸러미, 며칠 동안 먹을 주먹밥, 그리고 헤어진 집신 대신 새로 산 미투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 나룻배에 오르기 전 몽룡이 초홍의 양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내 맹세하리다. 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3년 전 거짓골을 하고 바바를 씹던 그 도끼 어린 눈빛이 이제는 세상을 집어삼킬 야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할 것이요. 내 가장 먼저 꽃가마를 보내 당신을 모셔갈 것이니 그때까지만, 제발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오. 압니다. 믿습니다. 혹여 소식이 늦더라도 흔들리지 마시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테니. 몽룡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홍은 그때마다 손을 흔들며 웃어주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배 떠납니다. 뱃사공의 재촉에 몽룡이 결국 배에 올랐습니다. 끼익, 끼익. 노젓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배가 강 중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안개 속으로 몽룡의 형체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초홍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배, 점점 희미해지는 뒷모습. 마지막으로 몽룡이 뱃머리에 서서 큰 절을 올리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초홍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맞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무사하십시오. 부디... 그때였습니다. 강바람이 훅 하고 초홍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찌르르.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위험을 감지하듯 초홍의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간 그가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 어쩌면 이것이 생의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아니야. 아닐 거야. 몽룡 공자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초홍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뱃사공에 노젓는 소리마저 끊긴 고요한 나루터에는 갈 곳 잃은 물사의 울음소리만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몽룡이 떠나기 전 쥐어준 낡은 서찰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일편단심, 붉은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초홍은 그 글귀를 가슴에 품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붉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그녀가 감당해야 할 세월이 핏빛보다 더 붉고 고통스러울 것임을. 한양 하늘에는 이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몽룡이 뛰어들려는 그곳은 붓으로 싸우는 과거 시험장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정치판의 소용돌이였기 때문입니다. 행복했던 3년은 끝났습니다. 이제 기약 없는 기다림과 뼈를 깎는 인내의 시간만이 그녀 앞에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10번 바뀌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흘렀지만 초홍의 시간은 그가 떠난 나루터에 멈춰 있었습니다. 처음 3년은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그 다음 3년은 오기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월은 죽지 못해 견뎠습니다. 한양에서 들려온 소문은 흉흉했습니다. 영모에 휘말렸다지? 장원급제 하자마자 삭탈관직 당에 북방으로 끌려갔다더군. 거기서 살아 돌아온 놈이 없다는데. 죽었다는 확신도 살았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시신이라도 보았다면 제사라도 지냈을 텐데. 기약 없는 기다림은 생사를 도려내는 것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초홍은 산속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을 지킬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흘러들어간 곳은 저잣거리의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거기 술상 좀 닦아. 네, 갑니다. 주막 부엌 한 구석, 설거지통 앞에 앉은 여인의 뒷모습은 가냘프다 못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초홍은 변했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늙거나 추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이 빠져 더 도드라진 턱선, 핏기 없이 창백한 피부,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눈매. 마치 벼랑 끝에 피어난 하얀 도라지꽃처럼 처연하고도 섬뜩한 아름다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내들을 더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어이 초홍이 그만 튕기고 내 옆에 좀 앉지 그래. 술에 취한 왈파의 하나가 초홍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거친 물일에 손은 텄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가늘고 길었습니다. 이 얼굴 이 몸매를 가지고 왜 이러고 살아. 내가 비단호 사입혀 줄 테니. 놓으십시오.
몸은 부엌에서 썩고고 있어도 마음까지 판 적은 없습니다. 퇴, 더러운 놈. 독한 년. 진짜 독한 년. 짝! 왈패의 손이 초홍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하얀 볼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입가가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초홍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 10년 전 거지 소년에게서 보았던 그 도끼가 이제는 초홍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독한 년. 진짜 독한 년. 왈패도 그 기세에 눌려 씩씩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미련 곰탱이지. 그냥 눈 딱 감고 걔가 있으면 호강하고 살았을 텐데. 거지놈한테 속아서 인생 망치고도 정신을 못 차려. 저 얼굴이 아깝지도 않나 봐. 사람들의 동정 섞인 비웃음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차라리 늙고 병들었다면 무시나 당했을 것을 여전히 고운 태가 남아있어 그녀의 비참한 처지는 더욱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렸습니다. 초홍은 아무 대꾸 없이 다시 그릇을 닦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뼈마디가 시려왔습니다. 공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아만 계셔요. 다른 여인의 지아비가 되었어도 좋고 불구가 되었어도 좋습니다. 살아만 계신다면 내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 부엌 한쪽에서 쪽잠을 청하던 초홍의 몸이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을 막은 하얀 소매에 붉은 선혈이 툭 하고 번졌습니다. 화병이 깊어져 폐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몸은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주모가 호들갑을 떨며 들어왔습니다. 초홍아, 너네 관아에 좀 가야겠다. 관하라니요? 새로 오시는 감사 나으리 부임 잔치가 있단다. 기생들이 죄다 차출됐는데 일손이 모자란다지 뭐냐. 음식 나르고 뒷정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너만 한 일꾼이 어디 있냐. 관아, 평안감사의 연회. 10년 전 그와 처음 만났던 그곳. 초홍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 서면 자신의 초라한 꼴이 더 비참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싫습니다. 몸도 성치 않은데. 돈을 2배로 준다잖아. 약값이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주모의 성화에 초홍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홍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33, 아직 한창일 나이. 하지만 눈빛에는 70 노인 같은 고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로 대충 머리를 빗어 넘기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무명 치마를 입었습니다. 마지막이다. 이번만 다녀오면 이제 그만 놓아버리자. 불길한 예감인지 체념인지 모를 마음을 안고 그녀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세상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양 가명의 밤은 낮보다 밝았습니다. 수십 개의 청사초롱이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고 육자백이 타령에 맞춰 기생들의 치맛자락이 꽃잎처럼 흩날렸습니다.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고 고을 수령들과 유지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 속에서 유독 이질적인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회장 구석, 술상을 나르는 행란 검엄들 틈에 섞여 있는 초홍이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얼굴이 백지장이야. 재수없게 시리. 잔치판에 병자를 데려오면 어떡해? 젊은 기생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수군댔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그녀들 사이에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초홍은 마치 색이 바랜 그림처럼 창백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행사액조차 가릴 수 없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연회장 한 구석,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그릇을 닦는 그녀의 옆모습은 처연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 핀 하얀 연꽃 같아 지나가던 사내들이 힐끔거리며 침을 삼킬 정도였습니다. 거기 너 술병 비었다. 얼른 채워오지 않고. 이방의 호통에 초홍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네. 술병을 집어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덥고 시끄러운 공기, 기름진 냄새가 역겨워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어서 끝났으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고문장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주인공이었던 무대. 이제는 병들고 잊힌 조연이 되어 남의 술시중이나 들어야 하는 현실이 비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퉁퉁퉁. 웅장한 북소리가 울리며 장내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신관 사또 납시오. 우렁찬 외침과 함께 대청마루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초홍도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사내는 문관 웬관이라기보다 무장 우장에 가까웠습니다. 큰 키에 떡 벌어진 어깨, 구릿빛 피부에는 북방의 거친 바람이 새겨져 있었고 왼쪽 눈썹 위에는 희미한 칼자국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서늘하고 묵직한 호랑이의 눈, 무섭다. 사람들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소문대로였습니다. 영모에 휘말려 북방으로 쫓겨갔다가 오랑캐의 목을 베고 살아 돌아왔다는 북방의 귀신. 사또가 상석에 앉자 아첨꾼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나리,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양의 자랑인 기생들을 불렀습니다. 한 잔 받으시지요. 화려하게 치장한 수석 기생이 교태를 부리며 술잔을 올렸습니다. 향긋한 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기생을, 아니 연회장 전체를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치워라. 낮고 굵은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네? 하오나 나으리. 술맛 떨어지니 치우라고 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생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물러났습니다. 사또는 심기가 불편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마치 누군가를 찾듯 연회장 구석구석을 매의 눈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초홍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 서슬 퍼런 눈빛과 마주치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기둥 뒤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뒷걸음질 치던 초홍이 술상을 들고 오던 통인 심부름꾼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술병이 깨지고 산산조각 난 사기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붉은 술이 사방으로 튀었고 정적 속에 파열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 인연이 미쳤나?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방이 달려와 초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없이 쓰러진 초홍의 손바닥에 깨진 사금파리가 박혔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초홍은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곤장을 맞아 죽거나 옥에 갇히겠구나. 모두가 숨죽인 채 상석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무서운 사또의 성격에 당장이라도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가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죽신이 바닥을 짓누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초홍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더욱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발 그냥 쫓아만 내달라고. 발걸음 소리가 초홍의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서늘한 명령이었습니다. 초홍은 거역할 수 없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너머로 사내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맞아 거칠어졌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콧날. 죽으림을 다해 밥알을 씹던 그 오기 어린 인매. 사내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그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일렁거렸습니다. 산에 이몽룡이 천천히 무릎을 굽혀 초홍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투박한 손을 뻗어 피가 흐르는 초홍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이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감사가 천한 부엌대기 여인에게 무릎을 꿇다니. 하지만 초홍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툭 하고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 눈빛, 10년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꿈에서조차 잊지 못했던 그 눈빛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꿈입니까? 초홍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산에 거친 수염과 흉터에 가려져 있지만 분명 그였습니다. 10년 전 나루토에서 눈물로 떠나보냈던 그 소년. 꿈이 아니다. 총아, 내가 왔다. 몽룡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대한 손이 초홍의 상처투성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초홍의 손에 화가 날 만큼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에 굳어있던 초홍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찌 이제 오셨습니까? 참아왔던 둑이 터졌습니다. 원망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매일 밤 강물에 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초홍이 몽룡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솜방망이 같은 주먹이었지만 몽룡은 그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몽룡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북방의 귀신이 한 여인 앞에서 죄인이 되어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역적에 누명을 썼었다. 자칫 너에게 연락했다가 너마저 끌려가 죽을까봐 차마 찾을 수가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초홍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함경도 험한 산골짜기에 숨어 풀뿌리를 캐먹으면서도 오랑캐의 칼날이 내 목을 스칠 때도 나는 오직 하나만 생각했다. 살아서 너에게 가야 한다. 살아서 내 부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초홍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겁해서 숨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버려서 안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견뎌낸 것이었습니다. 초홍은 바닥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지난 10년의 서름이, 멸시받던 세월이 그 울음 속에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습니다. 조롱하던 기생들도, 멸시하던 이방도, 뒷담화하던 사내들도 모두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몽룡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드러웠던 눈빛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서슬퍼런 호랑이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봐라. 우렁찬 호령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예예, 사또 나으리.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몽룡이 바닥에 주저앉은 초홍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좌중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10년 전 짐승만도 못했던 나를 거두어 먹이고 입힌 분이다. 내게 글을 가르치고 사람을 만들어준 내 스승이자 내 어미이자 내 목숨보다 귀한 정인이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초라한 부엌대기가? 저 미친 여자가? 헌데 내 너희에게 묻겠다. 몽룡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너희는 이분을 어찌 대우했느냐? 정승의 부인이 될 분을, 감사의 안사람이 될 귀한 분을 감히 주막 부엌대기로 부려먹어? 쩌렁쩌렁한 고함에 이방과 호방들의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저희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소인들이 눈이 멀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초홍을 조롱했던 기생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벌 떨었고 그녀를 함부로 대했던 관속들은 머리를 땅에 찌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통쾌한 반전이었습니다. 초홍을 향한 비웃음은 공포로 바뀌었고 손가락질은 존경과 두려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몽룡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관복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화려한 흉배가 놓인 붉은 관복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초홍의 초라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기름때와 피가 묻은 저고리가 감춰지고 붉은 관복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나의 보호 아래 있다. 누구도 감히 건들 수 없는 나의 사람이다. 부인. 몽룡이 다시 한번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초홍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너무 늦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가십시다. 더 이상 이 더러운 곳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초홍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때국물 흐르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빚어낸, 아니 그녀가 믿어낸 듬직한 거목이 서 있었습니다. 공자. 아니요. 이제 사방님이라 부르시오.
몽룡이 초홍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초홍이 놀라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녀의 무게에 몽룡의 가슴이 다시 한번 미어졌습니다. 길을 터라. 내 부인이 나가신다. 사람들이 홍해에 갈라지듯 길을 비켰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평양 가명의 밤. 붉은 관복을 걸친 여인을 품에 안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사내의 뒷모습은 그 어떤 왕의 행차보다 위엄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초홍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친 심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거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지옥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안채, 따뜻한 아랫목.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리 내놓으시오. 아닙니다, 나으리. 어찌 지체 높으신 분이 천한 발을... 몽룡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오더니 주저하는 초홍의 발을 억지로 끌어당겨 물에 담갔습니다. 10년 전 기생 초홍이 거지 소년의 떼국물을 씻겨주었던 그날처럼 이제는 조정의 최고위직을 지낸 사내가 여인의 꽁꽁 언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동상에 걸려 거무튀튀하고 여기저기 갈라진 발뒤꿈치, 비단신을 신던 고운 발은 온데간데 없고 험한 세월의 흔적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몽룡이 그 거친 발을 자신의 비단 옷자락으로 정성스레 닦았습니다. 내가 늦어도 너무 늦었소. 그의 손길이 발등을 스칠 때마다 초홍의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하나둘 녹아내렸습니다. 기억하느냐? 네가 내 몸을 씻으며 했던 말. 투자라고 했었지. 네 인생을 건 투자라고. 몽룡이 고개를 들어 초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소년처럼 맑고 뜨거웠습니다. 네 투자는 틀리지 않았다. 나를 살린 것도 너였고 나를 버티게 한 것도 너였다. 나는 네가 만든 작품이다. 초홍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평양성 전체가 떠들썩한 잔치로 들썩였습니다. 평안감사 이몽룡이 혼례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상대는 명문가의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기생이었고 한때는 주막의 부엌대기였던 여인 초홍이었습니다. 거리는 구경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야, 저 사또가 보통 사또가 아니라며? 자네 몰랐나? 원래는 한양에서 판서까지 지내고 이번에 정승 자리에 오를 뿐이었다네. 뭐? 정승? 그럼 나라님 다음으로 높은 분 아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런 분이 왜 이 시골 구석 감사를 자처해서 왔대? 그게 다 저 부인 때문이라네. 임금님이 정승 자리를 주겠다 했는데도 신에게는 평양 땅에 갚아야 할 목숨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고 다 뿌리치고 내려오셨다지 않은가? 세상에, 권력보다 사랑을 택했다 이 말이구만. 사람들의 눈빛이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고을 수령의 혼례가 아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걷어차고 옛사랑을 찾아온 진짜 사내의 이 금의 환향이었습니다. 꽃가마가 거리를 지났습니다. 임금은 그 지극한 사랑에 감동하여 기생 출신인 초홍에게 파격적으로 정경 부인의 첩지를 내렸습니다. 정승의 아내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귀였습니다. 초홍은 가마의 흔들림을 느끼며 조심스레 주렴을 걷어 올렸습니다. 구슬 사이로 익숙한 저작거리가 보였습니다. 진흙탕 같았던 거리, 춥고 배고팠던 주막. 그녀에게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조아리고 축복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세! 사또 나으리 만세! 정경부인 마님 만세! 초홍은 말 위에 올라타 앞서가는 몽룡의 늠름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그녀는 용을 알아보았고 그 용은 기어이 승천하여 다시 내려와 그녀를 등 위에 태우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다시 흘렀습니다. 머리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노부부가 정제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 영의정까지 지내고 은퇴한 이몽룡 대감과 그의 부인 초홍이었습니다. 영감, 저기 좀 보셔요. 매화가 피었습니다. 그렇구려. 당신 볼처럼 굽구려. 몽룡이 초홍의 손을 잡았습니다. 쭈글쭈글해진 손이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초홍이 문득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이요? 그때 정승자리를 마다하고 저 같은 것을 찾으러 오신 건 말입니다. 더 좋은 가문의 여인을 만나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몽룡이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두 가지 있어. 하나는 그날 밤 밥을 얻어먹으러 당신을 따라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벼슬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당신에게 달려간 것이오. 그는 초홍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10대 소년 시절의 그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이 구름 위에 산다고 하지. 하지만 나에게 구름은 바로 당신이었어.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날 수 있었으니 내 자리는 언제나 당신 곁이오. 바람이 불어 매화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흩날렸습니다. 가진 것 없던 거지 소년과 모든 것을 내던진 기생.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어 서로를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준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선팔도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진흙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단순한 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에 기록된 기생이 거지를 정승으로 만든 일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해안, 그리고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숭고한 사랑이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효설야담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